안녕하세요. Creativity in English의 이상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정의를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부터는 영어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창의성 훈련을 할 수 있고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창의성 교육이라는 과목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어떤 과목 내에 창의성 훈련을 녹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창의성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은 무엇일까요? 창의성에 대해서 토론 교수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보면은 밖으로 벗어나는 것. 창의성이 밖으로 벗어나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대답이죠.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틀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성은 밖으로 나가는 것, 벗어나는 것. 말이 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 굉장히 창의적인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래성을 쌓는 것. 글쎄, 왜 모래성을 쌓는 것일까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내일과 악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내일과 악수하는 것, 창의성은 내일을 보장해준다, 미래를 보장해준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창의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의성에 대해서 토렌스 교수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가 독창성, 그리고 유창성, 융통성, 그리고 정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창성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창성과 융통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성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줬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에 낼 수 있는 것을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융통성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냥 많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범주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이제 융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반짝거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 반짝거리는 물건을 나열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구슬,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한 10가지의 물건들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답을 했다 그러면 유창성이 좋은 거죠. 그렇지만 다 같은 범주죠. 보석과 비슷한 범주이기 때문에 융통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반짝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그랬을 때 구슬, 반짝이는 모래, 새 자전거, 아기의 미소,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른 범주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융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융통성이 있다는 거는 결국 고정적인 시각이나 사고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와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창의성의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포드는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로 나누었는데, 확산적 사고라는 것은 사고가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고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유창성, 융통성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확산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렴적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 확산적 사고로 이제 많이 뻗어나간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수렴적 사고입니다. 보통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확산적 사고에다 방점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꼭 창의성이 확산적 사고하고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확산적 사고가 더 강조가 되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서 수렴적 사고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 학교 교육 방식에 의하면 수렴적 사고는 어느 정도 훈련이 많이 되었던 반면에 확산적 사고는 아직도 훈련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확산적 사고에 더 방점을 찍어서 마치 창의적인 사고라는 것은 확산적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산적 사고가 먼저 온다 그러면 그 퍼져 있던 사고를 하나로 모으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쉬운 예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를 보자면, 그 상대성 원리는 많은 생각을 해서 확산적 사고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공식으로 이렇게 딱 집중이 되죠. 그것이 이제 수렴적 사고가 되니까 수렴적 사고도 창의적인 사고에 꼭 필요한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융통성 훈련 방법이 있을 텐데요. 융통성 훈련 방법은 이미 있는 것에 변형하거나 첨가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없애는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재배열하거나 재분류하거나 재결합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보기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휘량이 한 2배 정도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휘량이 많다고만 해서 꼭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휘를 어떻게 결합하고 연상했는지 여러 가지 조합을 잘했는지도 창의적인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아이디어 또는 갖고 있던 사고 이런 것들을 잘 결합하고 연상하는 그런 훈련도 창의성 요건에 창의성 훈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떤 훈련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창의성 교육에서 나오는 건데 이 동그라미를 쫙 주고 아이들한테 이 동그라미로 그릴 수 있는 거를 한번 다 그려봐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20개인데 20개를 다 그렸을 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많이 그렸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창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예를 들어 이 여러 가지의 동그라미 안에 전부 사람 얼굴만 그렸다. 융통성이 떨어지죠. 범주가 사람 얼굴 하나만 딱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농구공도 나오고 사람 얼굴도 나오고 시계도 나오고 쟁반도 나오고 해도 나오고 이렇게 범주가 다르다 그러면 융통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융통성 훈련을 할 수 있게 아이들이 범주를 다른 거를 다른 종류로 한번 그려보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좀 높여주는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비슷한 것으로 이제 아까는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건 이름을 나열을 하기를 해보는데 어떤 물건에 이제 속성을 주는 거죠. 파란 색깔 물건을 한번 쭉 나열해봐라. 아니면 동그란 물건을 쭉 나열해봐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의 속성을 하나 주고 얼마나 짧은 시간에 그런 물건들의 이름을 많이 나열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생각으로 물건은 많이 갖고 있는데 영어 어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냥 우리말로 쓰라고 하십시오. 우리말로 쓰라고 하고 그 말을 우리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 이 단어가 영어로 뭘까? 이렇게 한번 같이 영어 공부도 어휘학습까지 병행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 배웠던 그 어휘가 파란색이었어. 이 파란 색깔 물건을 할 때 배웠어. 동그라미 물건 할 때 배웠어. 이렇게 어떤 연상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휘학습에도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거를 나열해 볼 수 있죠. 네가 입을 수 있는 걸 한번 다 나열해 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옷만 쓰지 않을 거예요. 뭐 무슨 자루도 나올 것이고 무슨 망태기도 나올 거고 심지어는 뭐 쓰레기 봉투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입을 수 있는 거를 전부 나열해 봐라. 또는 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나열해 봐라. 아이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백의 용도 이거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해주는 어떤 질문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아예 그러면 어휘를 범주로 주고 이제 아이들한테 융통성이나 유창성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같은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 같은 철자로 끝나는 단어. 지금처럼 M, 그쵸? M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단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E로 끝나는 단어를 전부 다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죠. 이거보다 약간 더 나가면은 우리나라 말로 끝말잇기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E자로 끝났으니까 snake, elephant, trophy, yacht, train 이렇게 끝말잇기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rhyming, 가군을 할 수가 있죠. 영어에서는 두운과 가군이 있는데 두운은 많이 어렵습니다. 가군 그거에 비해서 훨씬 쉬우니까 rhyming을 시켜보는데 cat, red, sky 이런 것처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cat을 본다 그러면 cat은 at로 끝나죠. 그러니까 bat, sat, hat, rat, fat 이런 식으로 나가는 단어들을 전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자 그러면은 이런 라이밍을 맞춰서 어떤 프레이즈를 만들어 보라든지 아니면 문장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할 수가 있죠. A cat sat on the mat, I chat with a rat, a fat rat with a hat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쉽진 않죠. 쉽진 않으니까 조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라이밍 딕셔너리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전을 찾아서는 이 라임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셔서 라이밍 딕셔너리를 한번 쳐보시면 이런 사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제가 이제 화면을 떠왔는데 cat 하면은 캣하고 라임이 같은 것들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중에 이제 좀 쉬운 것들을 맞춰가지고 아이들한테 프레이즈나 아니면 문장을 써봐라 라는 훈련을 할 수가 있죠. nursery rhyme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나라 동요 비슷한 건데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이게 라임이 딱딱 맞죠? Star, are, high, sky 이렇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nursery 라임 같은 것들은 대부분 라임이 딱 맞는데 그리고 이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은 곡만 붙이면 노래가 되죠.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이렇게 대부분의 nursery 라임은 곡만 붙이면 노래가 됩니다. 자, 또 다른 어휘 활동으로는 퍼즐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보통 크로스워드 퍼즐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맞춰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퍼즐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만들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표를 가지고 그려서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크로스워드 제너레이터라고 치시면은 퍼즐을 만드는 어떤 메이커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컬럼에서는 단어를 쓰고 그 옆에다가는 의미를 쓰고 해서 이렇게 쭉 다 단어들을 나열하게 되면은 퍼즐 모양이 이제 보통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그런 퍼즐 있죠? 그런 퍼즐 모양이 자동으로 돼서 나옵니다. 이 활동의 의미는요, 어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휘에 딸린 의미까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아이들이 어휘 활동을 하는데 좋고요. 그리고 그냥 주는 것보다는 어휘의 범주, 그러니까 빨간 거에 대해서 써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어휘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쉬운 것부터 하자 그래놓고 너무 달렸나요? 잠깐 쉬어갈까요? 자, 여기 장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장미인데 영어로는 로즈죠. 사물과 사물의 이름은 지금처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장미를 로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장미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냉장고, 아이들한테 사물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라고 합니다. 냉장고, refrigerator,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이름 대신 어떤 사물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보는 훈련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 조금 더 나가서는 이런 그림에 캡션이나 제목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이 그림 제목을 뭐라고 붙이고 싶니? 이 그림은 제목을 뭐라고 붙이고 싶니?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 있는 그림에서 제목이나 말들을 지우고 한번 다른 거를 해보도록 변형을 시켜보는 훈련을 합니다. 자, 어휘의 결합과 조합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많은 어휘를 갖고 있었지만 그 어휘들을 잘 조합해서 쓰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했죠.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할까?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 아까 이제 융통성, 유창성 연습을 할 때 빨간 것을 나열해봐라, 파란 것을 나열해봐라 하고 나왔을 때 그런 단어들 있죠. 그런 단어들을 모아서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단어 가지고만은 문장이 안 되겠으니까 다른 단어를 조금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훈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훈련 중에 하나가 이 Magnetic Poetry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우리말로도 냉장고에 이제 많이 붙여 놓으셨을 거예요. 냉장고에 붙여 놓는 자석판이거나 아니면은 포스트잇도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는 거죠. 단어를 랜덤하게 많이 주고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시를 만들어 봐라, 문장을 만들어 봐라 라는 걸 할 수가 있죠. 굳이 이제 자석이나 포스트잇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Magnetic Poetry라고 치시면은 사실상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사이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터넷 상에서 이제 마우스를 커져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런 포이트리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단어의 조합과 결합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되겠습니다. 시, 좋은 훈련 방법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An Alphabet이라는 시인데 사실상 제가 A하고 B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A부터 Z까지 다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시를 하나 보여주시고 A부터 시작하는 단어 어떤 걸 쓰겠니? B부터 시작하는 단어 어떤 걸 쓰겠니? 해서 Z까지 한번 나름대로 알파벳 포이트리를 한번 포임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쉬운 거부터 하자고 해서 제가 어휘에 더 초점을 뒀는데요. 사실 언어교육에서 어휘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의 기본 재료는 어휘와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밑에 보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썼죠. 사실상 어휘와 문법이 어떤 언어에서 가장 밑단을 구성하고 있는 베이직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구슬이라는 것은 어휘고 꿰는 실은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하더라도 어휘만 나열해서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을 활용해서 어휘를 쭉 깨워서 문장을 만들고 또 문장을 모아서 문단을 만들고 그 문단으로 뭐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글을 쓴다든지 해서 이제 어떤 언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많이 아는 것은 이제 개념을 확장하는 차원에서는 창의성 훈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한 이제 언어에서도 언어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휘가 정말 쉽지가 않는 것이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죠. 지금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께서도 아무리 외워도 내일 되면 20개 중에 1개 겨우 기억나고 이제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외울 때는 단어를 외울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오감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예전처럼 그냥 단어를 그냥 보고 쓰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말로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한번 연상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휘를 오감을 활용해서 하면은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는 비주얼 딕셔너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비주얼 딕셔너리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휘를 배울 때 개념 이해도 쉽고 또 이제 그림하고 연상이 돼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딕셔너리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요즘은 쉽게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비주얼 딕셔너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사전을 만드는 것인데 예전처럼 이제 단어장 만드는 게 있죠. 아까 크로스워드 퍼즐 쓴 것처럼 이렇게 어휘 쭉 쓰고 그 옆에다가 단어의 의미를 쓰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보시면은 어휘 쓰고 옆에다가 단어 뜻 쓰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마이크로 녹음도 할 수가 있고 꼭 이런 툴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툴인데 이런 것들 뭐 워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만 눈으로 텍스트를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로도 해보고 그리고 귀로도 들어보고 그 이미지도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모든 오감을 활용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는 사실 새로운 것들을 오래 기억을 하려면은 내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사고 체계에다가 딱 끼워 넣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기존의 지식, 기존의 어휘하고 어떻게 관련을 짓는지 캐러고리를 딱 해서 넣는 것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을 짓기,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과 기존의 어휘와 관련을 짓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휘군으로 아까 비주얼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처럼 아예 한 캐러고리 내에서 같이 이번에는 이 단어는 동물하고 관계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어휘군을 한꺼번에 같이 외워주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grocery store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외우는 거죠. 그래서 개개별의 어휘를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통으로 같이 그림과 함께 외우면은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를 여러 맥락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단어를 여러 맥락에서 보려고 하면은 좀 extensive reading을 하거나 extensive listening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어휘를 반복해서 다른 맥락에서 계속 보다 보면은 어휘가 기억이 나게 마련이죠. 그건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우리말도 우리가 억지로 이제 어휘를 배우거나 외우지 않죠. 그렇지만 살면서 여러 맥락에서 그 어휘를 계속 마주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휘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같은 메커니즘으로 영어를 배울 때도 그 여러 맥락에서 그 단어를 계속 쓰게끔 계속 하게끔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쓰시는 방법으로는 플래시카드나 연상작용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연상은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연상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실제 말하기와 쓰기에 그 단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단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휘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렸는데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